under truck, please. Please, my girlfriend, I think she just shot herself in blood everywhere, please. 2010년 9월 2일 저녁, 24세의 미셸 오코넬은 플로리다 세인트 오거스틴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4세 딸 알렉시스를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미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미셸은 사랑하는 딸, 만족스러운 직업, 그리고 그녀를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을 가진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경찰로부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수사 전체의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앞날이 창창한 그녀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을까? 미셸의 가족은 그녀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세인트 존 카운티 경찰은 13년 전 미셸 오코넬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찾고 있다. 세인트 오거스틴은 플로리다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세인트 존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이다. 이 도시는 약 500년 전에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특한 스페인 식민지 건축물과 풍부한 유산으로 유명하다. 역사와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0년 기준 세인트 오거스틴의 인구는 14,000명이 넘으며 폭력 범죄율은 주민 10만 명당 542건으로 꽤 높은 편이다. 도시 주민 대부분은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7%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미셸 오코넬이 살던 도시였다. 미셸 오코넬은 1985년 10월 6일 5자녀를 홀로 키우던 패티 오코넬의 딸로 태어났다. 스콧, 숀, 저스틴, 제니퍼, 크리스틴과 함께 7명의 가족은 세인트 오거스틴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청소년기 동안 미셸은 잠시 우울증과 분노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그녀는 활기찬 성격으로 변모했다. 미셸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스카이다이빙 같은 대담한 취미도 즐겼다. 또한 그녀는 형제자매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20살의 미셸은 딸 알렉시스를 낳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았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미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알렉시스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몇 년 후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직업을 얻었다. 지역 보육원에서의 정규직 일자리는 그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했으며 알렉시스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안정을 주었다. 새로운 직업을 통해 안정을 되찾은 미셸은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곧 경찰관 제레미 뱅크스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23세의 제레미는 미셸의 오빠 스콧과 함께 세인트 존 카운티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데이트 끝에 미셸과 제레미는 점점 가까워졌고 2010년에는 미셸이 딸과 함께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미셸의 가족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종종 말다툼과 신체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셸은 제레미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미셸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 들려줄 수 없었다. 2010년 9월 2일 저녁, 미셸과 제레미는 세인트 오거스틴 공연장에서 열린 파라모어 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날 밤, 미셸의 언니 크리스틴은 커플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알렉시스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파티 이후 벌어진 일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밤 11시 20분, 제레미는 그의 집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긴급 신고했다. 911. Hey! Please get someone to my office. 4700 truck, please. Please, my girlfriend, I think she just shot herself in blood everywhere, please.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을 지나 미셸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방으로 갔다. 미셸의 왼손 옆에는 전술 라이트가 켜진 채 제레미의 근무용 총이 놓여 있었다. 제레미는 욕실 문 옆에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으며 그의 숨에서는 뚜렷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다. 미셸은 입에 총상을 입었다. 경찰은 또한 미셸의 오른쪽 팔 아래 카페트에 박힌 또 다른 총알을 발견했다. 두 발의 탄피는 방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는 미셸이 사망했음을 선언했다. 경찰은 방에서 발견된 미셸의 가방을 수색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제레미 이름이 적힌 항우울제 약병 2개가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흥미롭게도 약병에서 사라진 일부 약은 미셸의 청바지 앞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응급구조대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제레미가 슬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매우 화가 나 보였다. 현장에서 조사받을 때 그는 사건을 설명하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를 냈다. 제레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둘이 말다툼을 했고 미셸이 짐을 싸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미셸은 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lright, this is Detective Himes. It is officially September 3rd at 1:23 in the morning. You were outside in the yard driveway? My motorcycle's in the garage. I was sitting on it with my head down. I heard it pop and I knew exactly what it was. And I ran inside. I started screaming her name. The bedroom door was locked and I screamed her name again. I heard it go off again for the second time. 집에 도착한 후 제레미는 심한 말다툼 후에 둘 다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앉아 있다가 집안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가 안으로 달려가며 미셸의 이름을 외쳤을 때 두 번째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미셸이 입에 총상을 입고 카페트 위에 쓰러져 있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하지만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은 제레미의 동료들이기도 했기에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미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지었다. I didn't have any suspicions that it was anything other than suicide. I think that's what we were all kind of discussing, but just making sure that we covered our bases. It appeared she had committed suicide. 미셸의 시신은 현장에서 옮겨진 후 부검이 진행되었다. 부검은 세인트 존스 카운티의 수석 의료관 프레데릭 호빈 박사가 맡았다. 그의 조사 결과 미셸의 체내에서 상당한 양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으나 항우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른쪽 눈꺼풀 위에 멍이 있었는데 이는 총에서 나온 탄피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녀의 손에는 총격 잔여물이 묻어 있었지만 방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호빈 박사는 미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미셸의 소원했던 연인이자 사건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제레미는 최소한의 신문만 받았다. 그의 손에서 소량의 총격 잔여물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총이 발사된 직후 방으로 급히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던 셔츠 안쪽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설명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은 채 오코넬 가족은 미셸을 사망 일주일 후 묻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2010년 9월 9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산 로렌조 묘지에서 열렸다. 미셸이 사망한 지 2주 후인 2010년 9월 14일 제레미는 추가 조사를 받으러 초대되었다. 이는 표준 절차에 비해 매우 늦은 시점이었다. 조사 영상에서 그는 신문을 받는 동안도 조사관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몇 번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연인을 잃은 사람답지 않았다. Comfy spinny chair, not the suspect. 미셸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사망 전날 저녁 동안 언니 크리스틴에게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그날 밤 알렉시스를 돌보고 있던 크리스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잘 돌봐달라고 약속을 요구했다. 미셸의 마지막 문자는 밤 10시 6분경 그녀가 사망 선언을 받기 약 1시간 전에 오빠스코 댁에 보내졌다. 그녀는 메시지에 렉시 잊지 마 라고 적었다. 사건이 지연되자 오코넬 가족은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찾아가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크리스틴은 미셸이 제레미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가정폭력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는 단순히 전언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은 중2 찰스 브래들리를 만나 제레미를 옹호하는 그의 태도와 가족의 주장을 음모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부검 결과와 미셸이 그날 밤 보낸 이상한 문자들이 이를 입증한다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Hopefully this will give you some closure as to what occurred that night. All indications are that she was contemplating suicide based on her text. I asked the night that Michelle died, I said, am I allowed to submit a statement because she told me a lot of things about, and I'm just going to spell it out for anyone to hear, domestic violence. She came to my house, she said, I'm leaving, I'm scared. Am I allowed to submit an affidavit just to testify to what she said? And he said, no, none of that is, it's all hearsay. If this was the sheriff's daughter, it'd be much
this agency. Stand up and answer our questions. Ease up, bro. No, I'm doing the very best I can, guys, to show y'all what happened. And I feel like this is a damn inquisition on me. It's not I against haven't you. done anything wrong, guys. The sheriff's office hasn't done it. And I can feel at this table that there's a massive conspiracy theory. And there is not one, guys. Can I interject? What conspiracy theory are you talking about? That Jeremy is the murderer of Michelle. Okay, I keep getting that, and I've been getting that over the last, several weeks. So what we need to do, guys, is we need to sit down. We need to just, this is what it is, But I mean, and this is what happened. 오코넬 가족은 미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슬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미셸의 죽음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촉구했다. 사건이 종결된 몇 달 후인 2011년 1월 보안관 데이비드 쇼어는 플로리다 법집행국 FDLE의 독립적인 주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베테랑 수사관 러스티 로저스가 이 조사를 이끌었고 초기 수사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을 밝혀냈다. 그날 저녁 집에 있던 유일한 또 다른 사람이자 갈등에 강력한 증거가 있는 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은 제레미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잠재적인 살인 사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미셸의 가족은 그녀의 삶 상태에 대해 질문받지 않았고 이웃들도 그들의 관계에 대해 신문받지 않았다. 로저스 형사는 사건에 투입된 지 단 2주 만에 상당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미셸이 죽기 전날 밤 여러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셸은 콘서트에 가기 전에 언니 크리스틴에게 제레미와 헤어지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 친구 맨디를 만나기로 계획했다. 또한 그녀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이에 대해 매우 기뻐했으며 이틀 후에 CPR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계획들로 인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로저스는 이웃을 조사하며 2명의 중요한 목격자를 찾아냈다. 그들의 그날 밤 진술은 매우 중요하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 같은 거리에 서로 다른 집에 살던 2명의 여성은 2010년 9월 2일 밤 뱅크스의 집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We heard a woman yell for help, and then we heard a gunshot, and then there was another yell for help, and then another gunshot. 두 목격자는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다. 의료 담당자인 호빈 박사는 부검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자살에서 타살로 변경하고 이 사실을 주 검사에게만 알렸다. 로저스 형사는 범죄 현장 재구성 전문가 제리 핀들리를 찾아갔고 그의 발견은 초기 수사의 의문을 제기했다. 핀들리는 미셸이 제레미의 총기 보관용 홀스터에서 총을 꺼내는 것이 매우 기술적인 과정이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셸의 눈 위 멍이 탄피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호빈 박사의 결론을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탄피가 미셸의 시신과의 상대적 위치에 기반하여 발견된 것을 분석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미셸은 오른손잡이였고 당시 집에 있던 유일한 왼손잡이는 제레미였다. 새로운 법의학 조사는 추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제레미의 총에는 미셸의 시신과 접촉했음에도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 또한 제레미의 지문과 DNA는 총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날 아침 총을 착용했던 사실과 모순되었다. 이로 인해 그날 밤 제레미의 손에서 발견된 총기 잔여물의 진정한 성격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제레미는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총을 청소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보고서를 읽었다고 자백하여 표준 조사 절차를 위반했다. 로저스 형사는 미셸의 죽음 이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제레미의 경찰 동료들을 신문했다. 그들의 공통된 진술은 제레미의 이야기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 경찰관은 방에 들어섰을 때 이거 제레미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부보안관은 미셸처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총을 홀스터에서 꺼낼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고 제레미가 특히 술에 취했을 때 성격이 매우 나빴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간과된 중요한 목격자는 미셸과 함께 제레미의 집에 살았던 미셸의 4살 딸 알렉시스였다. 로저스 형사가 그녀를 인터뷰했을 때 알렉시스는 제레미를 엄마를 벨트로 때린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다. 로저스는 2011년 2월 그의 발견을 주 검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주 검사는 보안관실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유로 사건에서 물러났다. 이에 인근 카운티의 검사인 브래드 킹이 초청되었다. 킹은 2명의 법의학자를 데려왔고 두 사람 모두 미셸의 사건이 타살이 아니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이론은 미셸이 총을 거꾸로 잡고 입에 대고 발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론에 반박하며 거꾸로 된 상태에서는 총이 앞으로 반동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빈 박사는 이 새로운 이론을 지지하며 부검 결과를 다시 자살로 수정했다. 킹 검사는 사건을 타살로 다루기를 거부하며 미셸의 가족의 희망을 무산시켰다. 2012년 3월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미셸의 가족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서에서 일했던 그녀의 오빠 스콧은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그는 직장을 잃었다. 쇼어 보안관은 로저스를 비난하며 그의 조사를 조작된 증거가 포함된 부실 조사라고 주장하는 15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로저스는 행정휴직에 들어갔고 사건은 다시 종결되었다. 2013년 미셸의 오빠 스콧 오코넬은 쇼어 보안관에 의해 다시 고용되었다. 오코넬 가족에게 충격적으로 스콧은 제레미와 화해하고 가족이 조사를 계속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로저스 형사의 발견을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머지 오코넬 가족은 굴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2014년 4월 21일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실을 대상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18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었고 2014년 10월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 릭 스콧은 미셸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기에 새로운 목격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녀는 미셸의 죽음 다음 날 밤 바에서 제레미가 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대로 갚아받았어. 재수사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동일하게 끝났다. 수사당국은 미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다시 결론지었다. 미셸의 사건은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 중 일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도움을 제공했다. 그중 한 명은 병리학자인 윌리엄 앤더슨 박사로 그는 오코넬 가족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미셸의 시신을 재검사하기로 했다. 미셸의 시신은 2016년에 발굴되었고 재검사 과정에서 앤더슨 박사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미셸의 턱뼈는 심각한 외상을 입어 부러진 상태였다. Discovered the fracture only basically on the second autopsy. So all of those people that were making an assumption this was a suicide we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fractured mandible. And that's a different injury pattern and it creates a whole different scenario in the case. We have external trauma. We have significant trauma unrelated to the wound itself. And that means that someone else was involved. 그러나 이 세부 사항은 처음과 이후의 부검에서 의심스럽게도 누락되어 있었다. 턱뼈 골절은 미셸의 몸에 방어 흔적이 없다는 초기 결론과 모순되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미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료 경찰은 무죄라는 결론을 고수했다. 아마추어 조사관 엘리 워슈톡은 미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진실을 밝히고자 열정을 쏟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 엘리는 오코넬 가족과 접촉해 미셸의 어머니 패티와 가까워졌다. 패티에 따르면 엘리는 진실에 거의 다가섰다고 확신했으며 미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엘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2019년 1월 30일 밤 엘리는 이유 없이 자신의 10대 아들을 세인트 어거스틴 월드 골프 빌리지 커뮤니티의 이웃집에 보내 잠을 자게 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엘리의 방은 총격으로 뒤덮여 있었고 엘리는 피 웅덩이에 쓰러져 있었다. Do you need law enforcement or fire rescue? Well, I think I just need an ambulance. Okay, what's going on there? Got shot. Okay, what makes you think that? He's currently laying on the floor with blood around his head. 응급 전화가 걸렸지만 의료진은 현장에서 엘리가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엘리는 머리에 총을 맞아 살해되었다. 경찰은 범인이 엘리의 고도로 보안이 강화된 콘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엘리가 사건을 예감하고 아들을 이웃집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오콘의 가족과 엘리의 가족 모두 그의 사례가 그가 수행하던 비공식적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엘리 사건을 담당한 퍼트남 카운티의 관계자들은 강력한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완전히 기각했다. 퍼트남 카운티 경찰은 엘리의 죽음이 미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We've looked into that in depth, and we haven't been able to find anything that would connect any of that. The officer that was involved in that case, the Michelle O'Connell case, didn't even really seem to know who he was or that he was one of the people investigating him. I'm hoping that we can find whoever did this, because this crime, it was very heinous. It was very up close and personal, and the person who did this needs to be brought to justice. 오콘의 가족은 지난 10년간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첫째는 딸과 형제의 죽음, 그 다음은 프로토콜이 깨지고 의혹이 무시된 혼란스러운 수사였다. 재수사라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지만 수사당국이 미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판결을 고수하면서 빠르게 꺾였다. 이 사건에서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피고와 판사의 역할을 모두 맡았다. 오콘의 가족은 경찰 부서가 정의의 과정을 회피하고 결함이 있는 절차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2019년 데이비드 쇼어는 보안관직에서 사임하고 플로리다의 한 로펌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새 직장을 얻었다. 제레미 뱅크스는 여전히 세인트 존스 카운티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오콘의 가족의 근거 없는 혐의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으며 이웃들이 자신을 살인자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셸의 딸 알렉시스는 이제 1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렉시스의 고통에 대해 미셸의 친구 시에라 모리스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 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고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날들이 있어요. 오콘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종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터뷰에서 미셸의 어머니 패티는 말했다. 우리 가족은 미셸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를 받아야 슬퍼할 수 있어요. 정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